2020년 2월 1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돈다방 미쓰리는요, 가급적이면 증시가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제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증시가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이거 걱정스러워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괜히 초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그 증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좀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선에 올라와서 이제 이성을 잃은 전문가들이 개인들을 함께 이성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자, 이제부터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됐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라고 외친다든가 아니면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을 제시해서 개인들의 투매를 불러일으킨다면 제가 짜잔 나타나서 여러분 미쓰리가 경험한 바로는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매일 주례장창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구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균형미를 좀 찾아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달에요. 1월 23일 목요일 날 저점이 2241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 연휴를 보내고 1월 27일 대체 휴일 이후에 열린 1월 28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을 해서 개파락을 한 그날 찍은 고점이 2199포인트였죠. 자, 앞서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시에 있는 격언 중에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한번 그 갭이 발생이 됐었고 그 갭을 메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요, 갭 하락에 따른 그 대략 42포인트 정도의 갭을 이번에 메꾸게 됐습니다.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가 굉장히 가파른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파른 급락은 강한 반등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그 갭을 메꾸게 됐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지난번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진 것 같죠.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조용하지만 어쨌든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아니야. 야, 증시는 이미 다 1분기에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다 반영하고 있어. 괜찮아.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거기에다가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동결 혹은 여차하면 인하?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글쎄 어찌 보면 증시 악재가 없어 보이죠?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호재라는 것이 진짜 호재가 맞을까? 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에 저를 괴롭혔던 그 문제는요. 그 당시 결코 악재가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저를 그 위치까지 올려놓은 호재 중의 호재였습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가 인간은요. 그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저거는
나에게 좋게 얘기한 걸 거야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걸러듣는 아주 묘한 재주를 갖고 있는 종족이 인간이죠. 따라서 지금 증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악재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악재가 있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는데 아예 그거 이미 반영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제가 그 방송을 좀 오랫동안 쉬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목을 좀 크게 다쳐가지고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막 상황이 굉장히 막 급변하고 막 그냥 증시가 지랄 연병하고 이러면 안 좋은 목이라도 좀 걸걸거리면서 방송을 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뭐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장중의 변동성은 보이고 있고 수급은 좀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조금 쉬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뉴욕 증시 잠깐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의 어떠한 그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역시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요, 2월 12일 수요일 방송을 좀 하려고 원고를 작성하다가, 목소리가 너무 후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좀 포기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당장 전 세계 인류를 다 멸종시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매우 똑똑한 종족이다 보니까 뭐 격리를 시키든 뭐 방역을 하던 어찌됐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미친 듯이 그 확산되고 있는 그 확산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시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 자체만 확인하더라도 안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주식시장이 교활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중국에서 1000명이 넘어섰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는 뭐 감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나라는 퇴원하는 환자까지 발생됐다. 물론 퇴원하는 환자도 있지만 또 추가된 확진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요. 뭐 중국에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둥 이런 얘기 개의치 않잖아요. 여러분 장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몇 번째 환자 또 확진 발생 이런 속보 떠도 증시가 막 추락합니까? 안 하잖아요. 증시가 여러분 그만큼 영악합니다. 자, 그런데 2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139포인트 정도까지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0.48포인트예요. 0.48%가 아니라 0.48포인트 하락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 제롬 파월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뭐 종가 기준으로 혼조세도 보이고 장중의 변동성도 보이지만 어쨌든 지난번 1월 23일과 1월 28일 물론 그 사이에 설 연휴 며칠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차트상에서 보는 그 42포인트의 갭은 메꾸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전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유지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연준은 아직까지 뭐 설정된 경로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경제 전망이 중대하게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점점점 이랬습니다. 올해 FOMC는요. 금리 동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드렸죠. 2019년도에는 뭐 어찌됐던 간에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제목으로 금리를 계획적으로 인하했지만 2020년에는 FOMC가 계획한 게 아니라 상황이 뭐 어떤 이런 제가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상황이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등 떠밀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죠. 자, 설정된 경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올해 동결하기로 했는데 그게 설정된 경로지, 그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망이 중대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만약에 나타나면 뭐 금리 인하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트럼프 대통령과 어찌 보면 한솥밥을 먹고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하도 그냥 까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연준 자체 판단대로 움직이십시오. 제롬 파월, 당신 업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마치 이 얘기를요, 얼뜻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한패인데, 그죠? 한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너 금리 그렇게 네가 금리를 올려댔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4%가 안 된 거야. 뭐 이렇게 너 증시 하락해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금리 인상해서 그런 거야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꾸 이렇게 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네라고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이 제롬 파월 당신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솥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공화당 소속 의원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좋은 얘기냐면 보세요. 증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든가 뭐 호재가 이미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자,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금리를 인상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인상하려고 막 몸을 꿈틀꿈틀하고 뭐 금리를 4번을 인상을 하네, 3번을 인상을 하네, 뭐 50bp를 인상을 하네 이렇게 어깨를 들쑥들쑥 했을 때 미국 경제는 그만큼 금리를 크게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좋았다라는 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 랠리를 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연준이 계획한 계획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경제 괜찮아요.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이미 증시 상황은요. 그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 입장에 아무리 공화당 소속이지만 상원 의원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 다우지수가 139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살짝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거를 견디지 못하지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고 자신이 재선을 해야 되고 재선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증시 호황이 밑바탕이 돼야 되니 증시가 빠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그거는 본인이니까 그렇게 이성을 잃을 수 있고 약간 제3자의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증시가 하락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쟤 때문이야. 제가 2018년도에 금리 4번 인상해서 그래서 그래.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경제 성장률 4% 갈 수 있었어. 가정이잖아요. 가정. if였잖아. if. 만약에 정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4번 인상하지 않았다면 경제 성장률이 4%가 정말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명분하에 금리를 인상했고 그 덕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가 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책임 전가를 제롬 파월한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마켓워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내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한 번에서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에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증시가 빠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관점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것까지 감안하고 일부러 그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디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가장 순진하게 대응하는 애들이 바로 오펙이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미쓰리도 다른 조직보다 IMF에서 바라보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IMF는 지금 여기저기 신흥국들이 하물며 신흥국이 아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야 우리 좀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즉 아이고 저거 빚이 너무 큰데?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돼서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나라들이 혹시 사고 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IMF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을 미쓰리뿐만 아니라 오펙에서도 하고 있죠. 오펙에서요. 지금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산을 하기로 했다가 하루에 한 12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다가 추가적으로 50만 배럴 더 감산하기로 해서 올해 1분기까지 하루에 17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IMF에서요. 지난 6일 날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이 쌓아놓은 그 재정적인 부가
아마도 한 2034년에는 거덜날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유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IMF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증산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거의 산유국들 니네 배럴당 $55 계속 유지되면 니네 2034년에 거덜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IMF에서 이 제시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어떤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이런 걱정보다는 한편으로는 당장 옌병할 무슨 2034년까지 뭐 이렇게 멀리 봅니까? 그죠? 당장 이 IMF의 이 보고서의 효력은 오펙 회원국들에게 야, 안 되겠다. 유가 올려야겠다. 유가 어떻게 올리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수요 국가인데 뭐 그렇다고 중국한테 니네 기름 더 써라고 압박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공급을 조절하는 거죠. 자, 오펙에서 12일 원래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원유 수요 증가폭이 예전에 우리 오펙에서 예상했을 때는 한 122만 배럴 정도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하루에 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망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무려 18.9%나 하향 조정시켜서 99만 배럴 수요가 발생될 것 같다. 왜? 뭐 때문에? 바로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 때문에. 지난주에 오펙과 기술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졌죠? 예, 회의를 가졌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상태로는 이거 유가 추가 하락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추가 감산해야 되죠. 그래서 그날 나온 얘기를 보면 하루 평균 60만 배럴을 더 감산해야 된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12일 이 IMF의 원래 전망 보고서를 보고 오펙 회원국들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60만 배럴 추가 감산이 아니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어떠한 그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뭐 오펙의 추가 감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했습니다. 2% 정도 반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뭐 그거는 뭐 당장 오늘 일이고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 오펙과 기술위원회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60만 배럴 감산으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맡기는 버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혹여 이 IMF에서 발표한 이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계속 받고 있는데 너 만약에 이대로 계속 100만 원밖에 못 받지? 너 그러면 너 소비가 얼만데? 너는 한 달에 지금 300만 원씩 쓰는 애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너 그럼 10년 뒤에 너 그지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소비를 덜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예, 지금 국제 유가를 어떻게 더 소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되든지 돈을 더 벌어야겠다. 결국 산유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감산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나온 60만 배럴 감산에 대해서는 60만 배럴 가지고 되겠니?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디스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4%가 안 된 거 나는 잘했는데 제롬 파월 때문이고, 제롬 파월 때문에 2월 11일 증시가 139포인트 상승했었는데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간 것도 다 제롬 파월이고,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증시가 마이너스 나오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나댈 것인가.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막아줬습니다. 이제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민주당은 계속해서 증인이라든가 증거자료를 계속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료와 증언들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증시가 휘청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증시가 하락하는 꼴을 못 봅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일단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뭐 증시가 조금 더 좀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상 해야겠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번엔 내가 베이징 간다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재료가 증시를 훼손하는 재료가 아니라 증시를 부양시키는 재료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쪼개고 2단계를 EA, EB, EC로 나눈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가 여차하면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끄집어낼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 경선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웃기거든요. 예. 물론 아직은 웃긴 겁니다. 어쨌든 웃겨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그 진행 상황을 통해서 공화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 2월 4일 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1단계 합의에 따른 그 수출 부문,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교육하기로 한 그 수출 부문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 때문에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사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다음 날 6일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봉합에 나섰어요. 아니야. 뭐 중국이 저렇게 힘들지만 미국산 농산물 사주는 거 문제 없을 거야. 즉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로 잘 이행될 거야. 거기에다 또 중국은 6일에 자, 우리 중국은 2월 14일 오후 1시 1분부터 작년 9월 1일 75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 부과하기로 한 거 5%로 인하할 거고요. 5%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2.5% 낮추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4일날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1단계 합의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1단계 무역 합의서 내에 천재지변의 그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떤 계약서 쓸 때 뭐 이렇게 지킬 건데 만약에 뭐 어떤 그 천재지변이 생기면 이런 그 예외 조항을 쓰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서 내에는 재난 관련 조항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중국 측에서 이 재난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좀 발 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 아, 미국과 중국 저것들이 합의했다 하는데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안 지키겠지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아니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사줄 거야. 문제 없어라고 얘기했고 바로 그 당일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미국과 중국, 즉 특히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 합의 이행을 잘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는 지금 악재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탄핵에서 벗어났습니다. 증시 올라갑니다.
뭐 증시 소폭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고 뭐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신종 코로나 모시기 해가지고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했는데 중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즉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가장 눈에 가신 북한은 제끼기로 합니다. 그죠?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북핵 문제에 흥미를 잃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별로 쓸모가 없어졌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이 트럼프 너 재선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를 재선시켜줄 수도 있고 못 시켜줄 수도 있는데 라고 트럼프 대통령 어찌 보면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투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야 김정은 나 너 아니어도 대통령 되거든? 야 됐다. 그냥 나가 놀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살짝 놀랬던 게 얼마 전에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의 얘기인데요. 저랑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남자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꽤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정말 미국인 다 됐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북핵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어찌 보면 뭐라 그러죠? 나라의 그러니까 존재만 인정해주면 국가 어떤 그 존재만 인정해주면 김정은이는 핵 포기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미국인이 다 됐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요. 태평양 건너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미국인들이 그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평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고 지난번에도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때 중국과 합의가 그닥 어찌 보면 평가에 따르면 중국에게 많이 양보해버린 미국이 트럼프가 뭐합니까? 바로 한국으로 오자마자 판문점 달려가서 김정은이 만나죠? 그런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는 필요했는데 그런 진행 상황이 전개되면서 김정은이가 너무 까분 거죠. 계속 뭔가를 내놔 했는데 트럼프가 만만하게 하지 않으니까 김정은은 계속 삐뚤어질 테다 하고 나간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현재로서는 김정은 너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칫 김정은을 어찌 보면 재선의 그 무기로 쓰려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너 네 카드는 지금 별로 쓸모가 없어라고 제껴버린 거죠. 자 민주당 경선 상황을 좀 보면은요 지난 3일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뉴햄프셔주에서 진행된 경선에서는 참고로 이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가 강세인 지역이라고 하죠. 2016년도 힐러리와 경선에 경쟁했을 때 힐러리는 38%, 샌더스는 60%를 차지할 정도로 샌더스의 어찌 보면은 아주 강세 지역인데 11일 뉴햄스터주에서 경선을 펼친 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5.9%로 1위. 그리고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4.4%로 2위. 그리고 3위가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의원이 19.8%로 3위를 기록했고 4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3%를 기록하면서 4위를 차지했고요. 5위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생각했던 조 바이든이 겨우 8.4%를 기록하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조 바이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조 바이든 안 될 것 같습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를 조사해 봤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2020년 2월 13일 현재 8명의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샌더스가 23% 지지율을 받고 있고 조 바이든이 20.4% 그리고 블룸버그는 아직까지 그렇게 출마하겠다라고 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블룸버그가 13.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런이 13.0%로 4위, 부티지지가 10.4%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에서 블룸버그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블룸버그를 지지한다고 뭐 블룸버그가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글쎄 뭐랄까요? 저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물론 돈도 버는 거지만 전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모든 어떠한 상황들을 제가 관중 모드, 그러니까 관중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드를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블룸버그를 어찌 보면 좀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블룸버그도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예, 그것까지 감안을 좀 해야겠죠. 그거는 앞으로 또 전개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블룸버그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기 전에 이 나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장 민주당의 그 경선 후보들을 보면서 특히 조 바이든은 안 될 거라고 봤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조 바이든이 너무 만만해요. 사실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버니 샌더스는 좀 그런데 조 바이든은 너무 약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힐러리라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던 미국이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겠느냐. 야야야 여자 대통령을 하게 할 바에는 흑인을 뽑자, 흑인 남자를 뽑자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매우 보수적인 나라인데 과연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블룸버그가 짜잔하고 나타난 거죠. 돈은 트럼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싫어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돈에 대한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점으로 대항마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블룸버그가 아닐까.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지금 증시에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월가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증시를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미국 증시가 미국 대선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막 그냥 흥분 모드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후보가 막 선두를 달리고 막 역전되고 막 이렇게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막 흥미진진한다면, 익사이팅하다면 오히려 증시는 민주당의 그 뜨거운 경선 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쏟아져 내는 그 시장의 부정적인 정책들이 대거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것까지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왜?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야 흥분하지 마.
지금 민주당 경선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니네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경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 민주당 경선이 뜨거워지면 아주 흥미진진하면 흥미진진할수록 증시에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국민들의 그 어떤 관심을 토대로 한 군중 심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글래디에이터를 한 2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관중을 사로잡아라. 관중을 사로잡으면 너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글래디에이터, 즉 검투사가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장에 참석한 그 관중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아주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흥분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재미지게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재미지게 죽이겠다고 약속하죠. 예. 그것처럼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이념을 떠나서 일단 지금 미국 민주당 경선이 조 바이든이 1등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어머나 웬일이니 이렇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물며 이 부티지지가 갑자기 파란을 일으키고 아직 블룸버그가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데 막 3등하고 이러면 이 자체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선은 일단 흥행은 성공할 수 있을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야야야 민주당 경선이 아주 버라이어티해지면 이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조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인 거죠. 물론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물며 뭐 미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블룸버그가 될 수도 있고요. 버니 샌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부티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얘기 뭡니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우리는 벌써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몰라요. 미국의 민주당 경선은요. 매우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흥미진진함이 얼만큼의 흥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느냐 아니면 안도감에 아주 건방을 떨게 만드느냐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자, 미국의 민주당 경선 상황 지켜볼 거고요. 예, 나오는 대로 미쓰리 생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주요 IB 투자은행 업계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주라양하고 있다. 자, 2018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률 6.6%, 2019년 6.1%, 2020년 4%. 자, 하물며 구체적인 투자은행들을 보면 시티그룹은 우리 중국의 경제 성장률 5.8%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이미요, 이 투자은행들은요, 작년에 겨우 기록한 바오유 6% 중국 안 될 거라고 올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6%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5.8로 예상했는데 아이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5.5 가겠네요. 인텔리전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는 5.9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한 4.9에서 5.4 정도? 맥커리와 미즈오는 우리는 5.9라고 생각했는데 5.6 정도? 노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6.1% 밑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8%를 예상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갭을 메꿨습니다. 그죠? 자, 갭을 메꿨기 때문에 갭을 메꾼 시점에서 악재가 없어 보여요. 1분기 안 좋을 거라는 거 반영됐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나 여차하면 할 거래. 그리고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거래.
그리고 중국이 미국 말 잘 듣고 있어. 악재가 없어 보이죠. 그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미쓰리의 생각을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미쓰리는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를 어찌 보면 세계 유일하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없다고 봐요.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예상한 사람이. 그런 롱텀, 긴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걱정하는 거는 2019년 미국이 미쓰리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인하했다라는 점. 물론 그 3번의 금리 인하가 다시 미국 증시를 올려놨지만 뭔가 시스템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올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올해 연준은 연준의 계획대로, 즉 작년에는 연준이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올해는 예방이고 나발이고 그냥 상황이 연준을 등 떠밀어서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오늘 새롭게 첨가하자면 민주당의 경선이 얼만큼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재를 떨궈버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제껴버리고 이제 어찌 보면 얼만큼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얼만큼 나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렵게 전망하면서 가장 큰 그 숙주는 중국일 것이다. 뭐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뻥 터지냐 이게 아닌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동안은 미국의 어떤 무역 분쟁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 내부에서 썩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영향으로 다 입닥치고 있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도한 기자가 실종되고 가족들은 조용히 있고 이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얘기한 기자 하나 실종시키는 나라인데 중국 죽어나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묻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을 방어하면서 그 속내에서 썩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들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투자은행들이 이미 눈높이를 낮춰놓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2020년 중국은 6% 유지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5.8%, 5.9%를 5%대 중반으로 하향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라고 그냥 제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떤 돈의 세력들의 빅피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이 금융 개방을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기사가 다시 재탕됐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금융 개방된다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가 돈주머니 들고 중국 가서 막 돈을 풀겠습니까? 굳이 왜? 그냥 그 진입장벽만 낮춰놓고 이제 문은 열렸기 때문에 이 돈들은요. 이 돈을 갖고 있는 힘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면 돼요.
굳이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1월 1일 날, 1월 초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죠. 중국의 금융개방 1월 1일부터 열린다고 흥분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싸게 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걔네들이 지금 싸게 살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밥대로 중국이 지금 어찌 보면 무너지고 있고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당장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뭐 앞으로 좀 진정되고 있고 1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반영되고 있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더니 악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질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자, 흥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좌절도 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 미쓰리는 증시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울트라 캡션 짱짱짱 선수들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증시의 변동성, 수급, 종목들의 움직임,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들의 이런 그 변동성을요, 개인들이 자칫 잘못 따라다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이지만 제가 관중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그러지 않고 좀 중립적인 시각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 이제 갭을 메꿨습니다. 더 갑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릴 얘기는 많지만 시간인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목요일 되시고요.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